공식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요일 밤 세라방 오늘 그 13일차 이제 4개월째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 소셜스쿨 우리 교수진 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 집콕 모드로만 있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끼리라도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나누면서 지내자라는 취지로 작년 12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좀 만나고 있는데요. 그 3개월 이제 워밍업을 좀 했고요. 이번 달부터는 공개 라이브를 하는 거는 좀 이제 좀 멈추기로 했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약간 우리끼리 좀 멤버십을 가지고 조금은 좀 집중도 있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기록은 남기겠습니다. 영상 기록은 남기겠고, 상갑이 뭐 그냥 한 번에 5,000원 정도 그냥 가볍게 약간의 그 서로 간에 그 커피 한 잔 값을 그 발제자분들한테 나눈다 뭐 이런 정도 컨셉으로 그 월회비 2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 지난주에 우리 그 교수진들끼리 그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간 그 이렇게 막 그 심심하면 들어오던 분들은 약간 좀 정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뭐 10명 뭐 이렇게 안팎으로 좀 줄더라도 우리끼리 조금 더 진솔하게 얼굴 딱 까놓고 얘기를 해도 부담 안 되는 정도 선에서 약간의 그 내부 멤버십을 좀 챙겨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꼭 소셜스쿨 우리 출신 멤버 아니었어도 저희가 3개월간 그 워밍업 하면서 그 오픈을 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대충 감을 좀 잡으셨을 거고, 그런 내용을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누는데 공감하고 동의하는 분들만 이렇게 좀 약간은 좀 컴팩트하게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이제 추가로 들어오시더라도 요 영상은 이제 그 저희 회원이죠. 회원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리얼타임으로 또 본방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영상은 사후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저기 우리 누구야, 이태원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이 교수님 제가 그 공동 호스트 권한 하나 드릴 테니까 기록 좀 남겨주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가끔가다 기록을 들어가긴 했는데 가끔가다 빵꾸 나는 경우도 생겨요. 이 줌이. 그래서 한 분 정도 이렇게 그 기록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스마트폰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정 교수님한테 드릴까요? 예, 정 교수님한테 그럼 공동 호스트 권한 드릴게요. 예, 기록만 좀 남겨주십시오. 자, 우리 저기 몇 분들 인사 나눴는데요. 그 짧게 우리 그 최황용 교수님 좀 전에 인사해 주셨고요. 우리 저기 광주의 진 사장님, 짧게 인사 좀 남겨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백족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누가 지금 뒤에 배경음이 나는 분이 좀 계신데, 빨리 간단하게 소개하고, 홍 교수님 들어오셨으니까 인사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나기 홍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죠? 태백. 여긴 정선입니다. 정선 태백. 사부. 맨날. 강원랜드라고 불러야지 좀 빨리 이해될 것 같아요. 예, 강원랜드 밑에 마을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그 옆에 한명생님은 저기 평창이십니다. 평창. 인사 나눠주세요. 황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새 이제 날 좀 풀렸습니까? 양화장에 시장에. 네, 반갑습니다. 예,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못해도 하여튼 듣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현 선생님, 인사 잠깐만 짧게 해주시죠. 이형 선생님. 아, 네네. 예, 인사 잠깐만. 아, 인사요? 예. 아, 저는 그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최근에 삼성전자 한 21년, 가장 최근이고요. 마케팅 주로 좀 업무를 했고, 3월 1일자로 그 산학 교수로 강남대에서 임용돼서 지금 나이 맡으셨어요?
강의는 아직 안 받고 다음 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가지고 한번 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배구의 신호재 선생님, 오늘은 강의 없어요? 수업? 네, 오늘 쉬는 날입니다. 네. 아이, 다행이다. 강의 들어요. 그 위쪽에 김다선 선생님이신가요? 혹시 인사 가능하실까요? 김다선 선생님? 못 뵀던 분이라. 예, 방금 조작을 마치. 예,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최규문 선생님 녹화는 여러 번 봤는데 아, 예, 오늘 그 카톡에 공유가 돼 있어서 정보를 예. 보죠. 예, 저는 요즘 마케팅을 배우고 있고 음,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역은 배워가면서 어디세요? 지역. 사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예,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나훈 선생님만 인사 듣고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주에 살고요.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고 이제 1대1 코칭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규명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우정님하고 태님이 지금 저기 접속은 되어 있으신데 화면을 안 켜주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좀 나눠달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자, 전체 음은 좀 끄겠습니다. 지금 어디 보자. 소리 전체 끄는 게 어디였어? 지난번에 한번 배웠었는데 또 까먹었어. 자, 송 교수님한테는 저기 오늘 진행하셔야 되니까 제가 수고 원원 드리고요. 지금 스피커로 듣고 계신 분. 예, 잘 꺼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 교수님, 마이크 제가 켜드릴게요. 예, 마이크 받아서 진행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제가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확대해 주시죠. 예, 잠깐만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가격 인상의 기술. 뭐, 그렇게 제목은, 이제,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봤던 책 제목이, 일본의 이시하라 아키라라는 컨설턴트, 그분이 쓴 책인데, 꽤 재미있습니다. 보통은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양반은 가격을 높여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한 4,500개 이상의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적용을 해서 성공을 많이 시켰고, 그런 내용을 좀 적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니시다 준세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익의 90%는 가격 결정이 좌우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이렇게 간결하게 썼지만은 그 핵심들을 딱 짚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도 조금 발췌를 하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뭐가 하나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소의 무슨 부위 같은 느낌인데요? 네, 소의 부위별로
그 부위에 해당되는 고기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게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네. 얼마짜리 도시락 같으세요? 이게 소 부위별로 고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 소금, 뭐 저기 그 와사비라는 거 있죠? 그 고추냉이, 고추냉이는 생거로 같이 넣어놨습니다. 여기 강판도 같이 들어있어요. 소스도 들어있고. 요게 제일 비싼 도시락이라 그럽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이거? 10만 원. 예? 얼마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30만 원. 이제 일본어가 써 있는데 일본 건 거 같아요. 일본 건 거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가격이요 300만 원입니다. 도시락 하나가. 근데 이게 안 팔리냐? 팔립니다. 주문을 하면은 그 택배원이 그 있는 데까지 쫙 오는데 그 천으로 이렇게 우리 딱 그 나무로 된 이 도시락을 딱 싸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그 품위 있게 이렇게 전달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구석들 그런 곳에 진짜 비싸게 팔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싸게 팔리는 것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자 보통 도시락 마진이 50%라 그럴게요. 그러면 이 300만 원짜리 도시락을 팔면은 150만 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도시락을 팔면은 150만 원 이익을 벌려고 그러면 몇 개를 팔아야 됩니까? 10,000원짜리도 역시 50%가 남아요. 300개를 팔아야 됩니다. 그죠? 네. 이거 하나 파는 게 쉽겠습니까? 10,000원짜리 도시락 300개 파는 게 쉽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책의 구성은 가격 인상이 필요한 이유. 처음에는 가격만 올린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바뀐다. 가격 인상이 필요한 이유. 더 비싸게 팔았는데도 고객이 늘어난 이유. 성공하는 가격 인상 PT. 가격 인상의 최대 목적은 시간 창출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앞에 상당 부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시간상 이건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냥 앞부분에 왜 이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특성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자, 요거는 다른 책에 있는 얘기예요. 이 책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집어넣어놨습니다. 어느 스테이크하우스 주인이 고민 그랬는데 하워드 와인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호텔에서 일하다가 그 스테이크하우스 고깃집을 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예. 근데 그 지역에 워낙 스테이크하우스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지역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홍보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홍보하면 좋죠? 내가 새로 가게를 열었어요.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열심히 홍보해야죠. 네? 그 열심히. 저기 뭐 열심히 어떻게 홍보하냐고요? 막막하세요? 갑자기? 마케팅 자동화 툴을 만들어서 하면 될까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이 지역에 아주 대표 음식이 있습니다. 치즈 스테이크라는 게 있어요. 치즈 스테이크란 어떤 거냐면 빵 사이에다가 고기 좀 집어넣고 치즈 들어가고 뭐 그런 건데 일반화된 대중화된 음식이에요. 그냥 5달러면 사 먹는 겁니다. 근데 그 5달러짜리를 갖다가 이 사람은 무려 100달러짜리 치즈 스테이크를 만듭니다. 자, 이게 5달러짜리입니다.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 그래가지고. 근데 100달러짜리 이렇게 만듭니다. 미쳤냐? 야, 그게 팔리겠냐? 야, 5달러면 사 먹는데 누가 이걸 사 먹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고기는 일본 고베산 최고급 와규를 쓰고, 뭐, 탈레지오
치즈, 양파, 토마토, 흑성로버섯, 이 저기 암에 좋다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랍스터 꼬리, 집에서 만든 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파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걸 많이 사 먹으러 와요. 여기에 포도주 곁들여가지고 그러면서 이 가게가 $100짜리 치즈 스테이크 파는 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싸게 해야 된다. 원가를 낮춰서 가급적 싸게 공급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요. 자, 가격 인상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이제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양극화되면서 중산층이 없어지고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그 빈곤층, 저가층, 그러니까 이 저기 중산층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혹은 사람들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저가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저가 전략이라는 것은 오직 어디만 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 1등하고 있는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마케팅 교과서에서 나와 있듯이 경쟁업체가 들어올 때쯤 하면은 가격을 낮춰가지고 죽이고 다시 가격을 올리고 하는 전략을 대기업들이 계속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점하기 위해서 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도 저가 전략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접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시키지? 어떻게 하면 딴 데보다 더 싸게 내보낼 수가 있지? 그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는 중소기업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저가 전쟁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싸움의 룰이 저가로 되어 있는 그 전쟁에는 나가면 안 돼요. 중소기업이. 근데 우리는 자꾸 내몰아요. 컨설턴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비자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항상 싼 것만 추구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는 선택 기준이 가격보다는 자기한테 소중한 거, 귀중한 거라 그러면 돈을 충분히 내고 삽니다. 특히 요즘 MZ세대 보면은 우리 애도 있지만은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게임하는 모니터가 뭐 4K 뭐 이런 거 게임 그 동영상 물론 그 촬영 때문에 그러는데 비싼 돈을 주고 과감히 쓴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거기다 왜 돈을 쓸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애들은 그냥 써요. 심지어 집안이 가난해도 알바를 해서 내가 용돈을 벌거나 그런 애들도 그걸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걸 삽니다. 그거 왜 그러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한테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심리고요. 자,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쇼핑 등장 이후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시대가 도래되니까는 동일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 패턴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경쟁, 빠른 배송 전쟁이 이제 불이 붙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판매자는 교섭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나 싼 거를 내놓냐의 관건이지 내가 소비자랑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께 이렇게 좋습니다. 혹은 이런 걸 저희가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걸 사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디가 더 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사버립니다. 어디가 배송이 빨라? 이러면 끝나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가 그렇게 그걸 추구한다 그러면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포기하고 개발 비용이나 설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까? 눈앞의 이익만 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급급하다 보면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업이 여유를 잃게 되고요. 그게 지금 어떤 그 악순환 비슷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세상에는 가격만 따져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이나 기업만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장의 상층부, 부유층은
엄청난 금액이 아니면 가격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어디서 샀어? 누가 추천한 거야? 이거 진짜야? 이런 거 따지지 이게 얼마짜리야? 이거 비싸네? 싸네? 이런 얘기 안 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가격이 아닌 안심과 신뢰 그리고 재미와 만족을 원합니다. 쇼핑하는 재미도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게 싼 거야 그냥 비교해서 사는 거 안 한다 이거죠.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가지고 가격은 프라이어티 1, 2, 3, 4 이런 데로 밀려난다 이거죠. 전에 제가 그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는 저런 게 있었어요. 이경구랑 그 누구죠? 신차장 선전하는 사람? 두 사람의 MC를 보고 그 여자들이 쭉 나와 있고 남자 한 사람 나와가지고 뭐 처음 본다 그럴까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은 젊은 사람인데 사업가인데 외제차를 2억짜리 사는데 그것도 뭐 1년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몇 달 타다가 바꿔요 차를. 근데 2억을 현금 주고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이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소비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싸게 사는 사람들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쪽만.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이야말로 이 경영의 핸들을 꺾어야 할 때다. 즉 저가 판매를 부추기는 인터넷 시대의 공포심을 떨쳐내고 이길 가망이 없는 저가 경쟁은 지금 당장 포기하라는 거예요. 저가로 내가 경쟁하지 말고 가격 인상과 함께 상류층 타깃 사업을 시작할 적기이다. 지금은 고객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소셜 커머스를 많이 합니다. 업체들이요. 소셜 커머스를 많이 하는데 그 식당 같은 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우리 가게가 듣보잡이야. 이거 홍보해야지 알려야 되지. 그래서 싸게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원래는 우리 동네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인분에 10만 원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비싸서 못 갑니다. 제 돈 내고는 못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셜 커머스에 쿠폰이 올라왔는데 50% 할인 쿠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 먹어요. 5만 원에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갈 때는 10만 원을 제값 내고 가겠냐 이거예요. 절대 안 갑니다. 다시 5만 원짜리 쿠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즉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저가 고객을 모으는 도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값 내고 가치를 보고 오는 고객을 오히려 내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수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거와 판매 수량을 곱한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판매 가격을 높이던가 원가를 낮추던가 판매 수량을 늘리면은 이익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익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조그만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자, 판매 가격이 1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원가가 99원입니다. 판매 수량은 10,000개입니다. 그러면 이익은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죠? 이거 이해가시죠? 이거 산수입니다. 네, 미적분 안 씁니다. 예. 그러면 판매 가격을 1원만 올려볼게요. 1원만요. 1원만 올리고 이건 원가는 그대로입니다. 가격을 올린 겁니다. 내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 그러면 요 식에서는 이익이 2만 원이 됩니다. 단순히 1원을 올렸는데, 즉 1%를 가격을 올렸는데 이익은 2배가 돼버립니다. 가격이 이렇게 이게 물론 이게 수식이 지금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가가 훨씬 더 미치라 그러면 폭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익은 2배가 됩니다. 그럼 거꾸로 원가를 1%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1원 낮추면은 99원에서 98원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매 가격은 그대로고요. 그러면 역시 2만 원이 됩니다. 수익은. 이익은 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1원 올리는 거와 원가를 1원 낮추는 거와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보통 기업을 경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가 1% 낮추는 거, 1원 낮추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마른 소원도 쥐어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원가를 낮추는 작업이요. 근데 어려운 일을 자꾸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원가 경쟁력을 갖추라고. 자, 이 원가 절감을 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건데 결국은 뭐냐? 저가 경쟁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요. 저가 경쟁이요. 대기업이 승리하는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룰을 우리는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중소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원가 절감을 해서 저가 경쟁에 끼어들려고 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기존 고객과 기존 시장에서 싸우는 거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방법은 아니에요. 원가를 절감하는 거는요. 시장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원가를 얼마큼 절감할까 보다는 얼만큼 가격을 높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라도 가격을 좀 올려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나 이익 증대라는 걸 생각할 때 그리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을 만난다는 그런 관점에 보면은 가격을 높여야 된다.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원가 절감보다도.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앞에 예에서 아까 수식에서요. 가격을 1% 올리면은 2만 원이 됐어요, 수익이요. 원가를 1% 낮추면은 역시 수익이 여기서 이제 만 원이 여기서 보시면은 1원을 낮추면요. 1원을 낮추면은 또 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판매 가격을 1원도 올리고 원가를 1원도 내리면은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101원으로 하고 원가를 98원으로 하면 이익은 몇 배가 될까요? 기존에 4배가 됩니까? 확실하세요? 자, 101원에다가 98원이면 얼마가 되죠? 101원에다가 98원을 빼면 얼마가 되죠? 3원이죠. 이익은 3배가 됩니다. 4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1% 올리고 1% 낮추면은 이익은 3배가 됩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는. 네. 가격 인하는 최악의 경영 방법이다. 싸게 파는 방법, 싸게 판매하는 것은 기업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이게 도덕적으로 만든 거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산업 구조가 이제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싸게 판매를 해야 되니까 어디선가는 원가를 절감해야 되니까 그게 어딘가에 영향을 미쳐요. 대기업 같으면은 가격을 낮추려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청업체를 쥐어짜게 됩니다. 그럼 하청업체는 거기에 맞추려고 좋지 않은 재료를 쓰거나 뭐 좋지 않은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맞추게 돼요. 결국은 박리담의 모델로 나가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계속
점점 이제 파급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그 전체 생태계를 다 잡아먹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이 저가 경쟁으로 나가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하청업체가 부담을 떠안고 품질이 저하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청업체가 도산되면은 여기에 속한 전문 인력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점점 악순환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건 그 폭탄 돌리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저자는. 네. 그래서 가격 인하는 최악의 경영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격 인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인이 현장에 매달려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경영인은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을 중요시해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실태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현장과 동떨어진 경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경영인은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현장에 들러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격 인상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이 팔아야 돼요. 이익을 갖다가 그 수준으로 내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은 일이 많아집니다.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 분주해져요, 되게. 그러면 현장에 일손이 모자르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EO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매달려 있어야 돼. 야, 그 자재 들어왔냐? 그거 빨리 만들었냐? 그건 부품 가져왔어? 이런 거 따지다가 시간 다 보낸다 이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 같죠? 수주가 들어오는 거 그걸 딱 맞춰주니까 잘하는 것 같죠? 싸게 들어온 걸 갖다가 그걸 맞춰주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성공시키고 나서 또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싸게 수주받아서 그거 힘들게 그거 납품하고 또 싸게 수주받아서 힘들게 납품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영자는 원래 뭘 해야 되느냐.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유를 갖고.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요. 그런 기업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즉 미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그래서 가격 인하를 가지고 가격을 싸게 해서 하는 경영은 진짜 나쁜 경영이라는 거예요. 기업에도 그렇고 그 산업 생태계에도 나쁘고 가격 인상이야말로 올바른 경영법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책에 있는 걸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거부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원래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고객과 판매 수량 제거가 줄어듭니다. 덜 팔아도 돼요. 개수를 덜 팔아도 되니까는 판매 수량이 줄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종전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늘릴까? 값싸게 해가지고 우리 거 사주세요. 우리랑 계약해주세요. 이런 접근을 해왔는데 이거 발상을 좀 바꿔가지고 의도적으로 고객을 좀 줄여보자. 고객을 늘리지 말고. 그럼 고객을 줄인다는 얘기는 가격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개수가 줄어드니까 재고도 줄어들고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판매가 10,000원짜리의 제품입니다. 원가는 7,000원이고요. 이익은 마진이 3,000원이에요. 근데 가격을 낮추자 그래가지고 이익을 줄여버리면은
3분의 1로 이익을 1,000원만 붙여서 팔아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싸게.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갖다가 8,000원에 시장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와 오히려 이익을 3,000원을 더 붙여서 13,000원의 물건을 파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 보면은 기존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판매량을 똑같이 해서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3배를 더 팔아야 됩니다. 3배를 더 팔기 위해서는 판매 인원과 판매 시간이 더 증가해요. 판매 비용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물건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클레임도 늘어나요. 재고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창고 비용, 재고 관리 비용도 늘어납니다. 싸게 파는 게 고객이 많이 찾는다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비용과 부담을 기업이 다 안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난 싸게 안 팔 거야. 그리고 3,000원을 더 붙여서 13,000원에 팔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000원으로 팔면은 기존에 3,000원 이익이 6,000원 이익이니까는 반만 팔아도 수량이 반만 팔아도 기존의 이익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적게 팔아도 돼요. 그리고 판매량을 그러니까 2분의 1로 줄여도 된다는 거죠. 판매량이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판매 인원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판매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적게 나가니까 클레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재고량도 줄어들고. 자,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설명이요.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이 사람은 저자는 똑같이 리니어하게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판다 그러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팔기가 더 어려우니까 파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파는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딱 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만약 똑같이 팔린다 그러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적게 파는 숫자만큼 인력도 줄고 시간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줄여서 싸게 파는 것보다는 이익을 더 붙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과 인력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시간과 인력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입하면 돼요. 현장에서 막 이거 돌리느라고 애쓰지 않고 여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써가지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좋은 경영이라는 거죠. 가격을 높이는 경영이. 자, 이 사람이 그 이시하라 아키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자기가 자문을 맡은 컨설팅을 맡은 기업 중에 90% 이상에게 가격을 올리도록 했다 그래요. 그 결과 기업들 대부분이 매출 및 이익이 급격히 상승하며 단번에 경영 정상화를 건전화를 이루었다. 기본적으로 가격을 2, 3배 인상했고 한 B2B 기업은 무려 10배 이상을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까지 끌어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쓸 때 그냥 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디어로 쓴 게 아니라 4,500개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자기가 했던 걸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가격 인상의 목적은 가치에 걸맞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제대로 수익을 올리는 것. 그러니까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가치에 맞는 가격으로 팔자는 얘기예요. 지금은 저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원래 내가 파는 제품은 100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우린 지금 80을 팔고 있다 이거죠. 인상으로 해서 100에다 맞춰주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가치에다가.
자, 아까 그 B2B 업체인데 이 업체는 검사를 대행하는 업체거든요. 검사를 대행하는 업체인데 처음에는 뭐 100만 원 뭐 이렇게만 받았어요. 근데 이걸 10배로 붙여서 1000만 원까지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의뢰를 하고 하더라 이거죠. 자, 영업사원은 뭐라 그러냐?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근데 이 사람 주장하는 거는 같은 상품이지만 우리 회사께 파는 게 더 비쌉니다. 솔직히 얘기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품 및 서비스 제한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왔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특보 검사라는데 특보는 뭐냐면 특별 보증 검사 뭐 그런 거예요. 음료수 같은 거에 먹으면은 콜레스테롤 줄이고 뭐 혈압에 좋고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성분이 있고 효과가 있으면은 이 특보 마크를 달아주는데 이게 검사하는데 한 1억 엔이나 든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은 한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업체들은 한다 이거예요. 왜 하냐면은 이 마크가 딱 붙어서 시장에 나가면은 매출이 5배에서 10배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 회사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격을 확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업들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B2B가 오히려 가격을 올리기가 더 쉽다 그럽니다. 상품을 바꾸고 혹은 서비스 설명과 제한 방법을 바꾸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두 번째 사례는 어떤 데냐면 운송회사입니다. 운송회사인데 처음에는 덤핑하다 보니까 덤핑으로 막 이게 수주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 손해만 나는 거예요. 손해만 나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뭐 우린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이 가격 가지고 이거 수주 못 합니다. 타 업체에다 맞추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는 우리는 사실 이 주문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밑으로는 못 합니다. 주시던가 딴 데 가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이제 바꿉니다. 전략을. 최소한 이거는 우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주했던 이 의뢰했던 업체에서는 뭐라 그러냐? 다른 업체는 더 싸게 해주는데 이 말에 많이 기업들이 녹아납니다. 다른 업체는 더 싸게 해주는데 그러면 야 이거 안 싸게 하면은 우리 고객을 놓치겠구나. 고객을 잡아야 되니까 자꾸 저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가로 나가다 보니까는 고객 수주를 많이 하는데 이익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손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가격대로 이거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하는 완벽하게 일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싼 데로 고객들이 막 몰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다시 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다른 곳보다 비싸긴 해도 여기다 맡기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싸가지고 거기다가 일을 맡겼었는데 작업 결과도 엉성하고 연락이나 보고도 느려 넌더리가 납니다. 뭐 다시는 그런 업체를 이용하고 싶지가 않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기사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높은 만큼 제대로 작업을 해주시니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에 맞는 걸맞는 가격을 제시를 하고 그걸 고객들이 인정을 하고 믿게 되니까는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이 업체는 이제 완전히 그 도산 직전까지 갔다가 다 탈피하고 지금 잘 나가는 업체가 됐어요. 고객들이 신뢰를 하니까 제값 주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통 기업인데요. 홋카이도 남부의 천연 다시마 가공품을 판매하는 200년 된 전통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이제 매일 백화점이나 직영점으로 쫙 나가는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하루에 판매하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판매 수량이
다 나가면 그날 품절이라 그래가지고 내걸고 문을 닫습니다. 안 팔아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이 뭐 몇 시간 남아있어도 물건이 없다고 안 팝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누가 막 고객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이거 사려고 몇 시간 차를 타고 왔는데 제발 좀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예약도 안 받습니다. 내일 오면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딱 그렇게 끊는데 이렇게 판매 수량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냐 물어보면은 수량이 많아지면 품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량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매출을 올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손쉽게 살 수 없으니까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이게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깐소라는 회사인데요. 이걸 사서 주면은 야 거기서 그 사기 어려운 데인데 이걸 사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저가 경쟁이 아니라 가격 인상을 해라 그랬는데 가격 인상이라는 게 터무니없이 가격 인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가치에 걸맞은 금액에 판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저가 경쟁으로 떨어져 있는 가격을 제대로 그 가치에 걸맞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라는 게 가격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가격으로 되돌려서 팔자는 거예요. 네. 싸게 저가 인식이 돼 있던 것들을요. 네, 그럼 가격 인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에는 가격만 올리고 다른 서비스는 추가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 가격을 이렇게 인상하면서 이런 서비스도 하게 되고 이런 기능도 붙고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라고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고객을.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될 가격을 낮춰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가격 그냥 인상해서 팔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가가치가 나중에 생기면 또 거기에 맞는 가격 인상을 또 하던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가격 인상을 할 때 우리 기존의 고객이 있어요. 신규 고객이 있고. 그러면 이 고객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하고 가격 인상을 유효하도록 할 것이냐. 이 사람은 가격 인상하는데 2년을 생각합니다. 2년. 내일서부터 가격 인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와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해서 가격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 인상은 내년, 내후년 언제 시점이 됩니다라고 미리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돼서 가격 인상을 하면은 고객들이 절대 반감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붙어 있고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이 있으면은 신규 고객에 대해서 먼저 가격 인상분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기존 고객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요. 그런 얘기가 주가 됐고요. 사실은 이제 앞에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고객이 달라져요. 여기도 그 챕터가 하나가 있는데 비싼 걸 사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비싼 돈을 내고 사는 고객들이. 지금 우린 저가 경쟁을 하니까는 비싼 돈 내고 살려고 하는 가치를 보고 살려고 하는 고객들은 우리가 내쫓고 있어요. 싼 것만 찾는 고객이 오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보고 오는 고객, 비싸도 사는 고객, 그 고객을 유치하라는 거죠. 가격을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층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저가 경쟁으로 대기업이랑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네. 말은 이렇게 이제 쉽게 하는데요. 쉽게 했죠, 사실은. 근데 우리 그 심리적인 장애, 심리적인 이 담벼락을 이렇게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 이 괜히 지금 싸게 팔아도 안 팔리는데 비싸게 팔면 팔릴까? 이거 안 팔리면 나는 그냥 힘든데, 끝나는데,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예.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요거는 제가 공유한 거는 이제 중지하고요. 네, 다시 한번, 책은 이런 책입니다. 이게 가격 인상의 기술, 그 다음에 이익의 90%는 가격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 가격 책정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딴 데는 얼마에 팔지? 그리고 나는 얼마에 시장에 내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의 상대성을 보고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가치에 의해서 책정하라는 거예요. 가치에 의해서. 시장에서 얼마에 먹힐까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가치를 부여해 놓고, 그래서 그 가치에 맞는 고객들을 만들고 그런 시장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주도해가지고. 자,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여기 제가 이게 마우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싸게 나왔어요. 하나에 10,000원입니다. 근데 기능을 보면 이거 한 30,000원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30,000원에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책대로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000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이크 키시가 네. 예, 답변하실 분 각자 알아서 그 마이크를 켜시고 응답해 주시죠. 한꺼번에 켰더니 잡음이 들어오네요. 같은 건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델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고가품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약간의 모양이라든가 기능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건 상관없이 모델 이름을 바꿔서 그때 내보냅니다. 고가로. 그래서 그걸 미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걸 갖고 이걸 가격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저항들이 많을 테니까는 약간 바꿔가지고 그렇게 파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치에 맞는 가격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개의 어떤 제품군을 갖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달걀조차도 굉장히 친환경 그래가지고 비싼 달걀들 나오잖아요. 유정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품이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어떤 모델이라든가 이름을 갖고 나가는 게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는 제가 맡은 부분은 제가 또 많이 강의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마케팅 브랜딩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로 이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좀 재미있는 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도 가급적이 좀 찾아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접했을 때도 역시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별로 못 가졌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야,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상품을 내보낼 때 그냥 대충 가격을 정해서 하지 말고 가치에 맞는 가격을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 그게 참 좋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고객도 달라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런 얘기하실 게 있으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고 하시고. 네. 신원 선생님 켜드렸습니다. 네네. 저는 TMS라는 수학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사업 시작할 때 12만 원으로 저가로 떴습니다. 예. 근데 너무 운영이 안 돼서 말씀대로 제가 16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좀 떨어져 나가긴 했어요. 근데 예. 그후부터 수익이 느니까 조금 이렇게 예. 안정화되는 경험을 좀 했는데, 예. 근데 저희가 16만 원 받는데 저희 대구만 16만 원 받고 또 다른 지역 가면 18만 원을 받거든요. 예. 네, 그랬을 때 단순히 돈을 올리면 말씀처럼 반감이 있으니까 모델을 바꾼다는 의미가 제 생각에는 제가 깨끗한 곳으로 학원을 이사를 해서 그걸 명분으로 2만 원을 더 올려받으면 제 문맥에 맞을 모델을 바꾼다는 의미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뭐 저기 코스 이름을 좀 바꿨어도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환경을 좀 바꾼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고객들한테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을 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런 비용은 뭐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그 몇만 원 상관이 나한테 수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막 그럴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네, 감사합니다. 네. 송 교수님 좀 렌즈 카메라를 좀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예. 하나밖에 안 보이세요. 이게 카메라 이쪽에 있고 화면은 지금 이쪽에 넣었거든요.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네, 카메라를 좀 그 얼굴 쪽으로 좀 낮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혹시 다른 분들 그 질문이나 뭐 이렇게 의견들 있으시면 함께 좀 나눠 주시죠. 근데 말은 정말 가격 올린다는 게 쉬워도 경영진들이 좀처럼 결단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 신원 선생님 얘기했지만 명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저께까지 100원 하던 게 오늘 갑자기 120원이 되냐고 뭐 이러면 또 응답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고객은 2년에 걸쳐 2년이 너무 길다 그러면 뭐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합니다라고 해서 계속 상기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느끼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올라갈 거라는 걸 미리 예고하라는 거죠. 예. 연착륙으로 하라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다음 달서부터는 10만 원 인상됩니다. 더 내세요. 그러면 열받는 거죠. 왜 갑자기 그러냐. 혹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은 공감을 하고 반은 또 갸우뚱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김광윤 사장님 같이 이렇게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 가격 정책에 대해서? 환경이 좀 시끄러워서요. 지금. 예. 현업에서 이런 그 의견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주변이 안 좋은 상황이신가 보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은 장사하시는 분이 따로 딱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 카메라 안 켜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 선생님은 가격 결정 어떻게 하세요? 저기 우리 조금 더 하신대요. 그래요? 예, 그러시면 딴 분들 혹시 의견 없으세요? 이런 현업에서 물건을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가게 운영하시면서 메뉴 이렇게 가격 책정하시는 분들이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히 제가 뭐 회사에서 경험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체 라인업이 좀 많을 경우에는 고가에서 좀 마진이 많이 남고 중저가에서는 좀 이익 마진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량대로 늘리면서 저가 제품을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으로 좀 물량을 많이 소화를 시키고 대신 이제 고가 제품은 고가 제품대로 더 많이 팔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애플이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잘 하고 있고요. 가격 올리는 거는 삼성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좀 저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그 갤럭시 21 나올 때는 좀 더 가격을 기존 거는 놔두고 밑에 거를 만든 거죠. 별도로 21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 기존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고가 제품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를 시키거나 뭐 좀 줄어도 그 밑에서 이제 더 많이 또 팔면서 그 이익을 확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가격 올리는 방식이 하나죠. 그 평소에 팔던 가격 대비 훨씬 더 높은 가격대의 그 최상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게 올라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린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먹힌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갖다가 그 전문 용어로 이제 타협 효과라 그러거든요. 컴프로마이즈 이펙트 그래가지고 어떤 물건을 팔 때 그거보다 훨씬 비싼 걸 하나 얹어놓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밑에 거를 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몰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고깃집 가면은 뭐 한우 파는 데 가면은 한우 와규 그래가지고 1인분에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한우 1인분에 5만 원. 또 그 밑에는 1인분에 뭐 그 수입소 그래가지고 1인분에 2만 원. 그러면 이제 손님 모시고 갔는데 혹은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짜리는 좀 과한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수입소를 사 먹을 수는 없고 그러면 5만 원짜리를 사야 되겠다. 중간 걸 택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럼 그 가게 주인한테 제일 비싼 거 좀 주세요.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냐? 오늘 분량이 다 나갔습니다.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타협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타협 효과는 정보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파는 사람이 가격 정보만 주잖아요. 그 고기가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근데 오늘날 같이 이제 인터넷 SNS라든가 모바일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 정보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후기라든가. 그래서 누군가 그 땡땡 고깃집에 제일 비싼 고기를 먹어본 후기 뭐 그래가지고 그거 사 먹지 마세요. 그거나 5만 원짜리랑 비슷해요. 뭐 이런 말을 써놓으면 절대로 안 사 먹게 된다 이거죠. 그런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달라지는데요. 그 타협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인플루언스 믹스라 그래요. 타협 효과 대신에 정보가 완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거는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실제로 그런 현상과 그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거는 일정 정도 좀 배치되는 그런 효과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아까 그 타협 효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등급을 몇 개를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가격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은근히. 그러니까 모델을 다른 걸 쓰는 거죠, 사실은. 메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더 비싼 걸 고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약간 좀 이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들 없으신가요? 먼저 그 10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오늘부터 3월달 4회에 걸쳐서 우리 교수진 각 한 분당 한 주제씩 주마다 계속 할 거고요. 회비는 월 단위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만 원 기준으로 내주시면 그냥 한 회당 한 5천 원 정도 참가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일시불로 넣어주시면 한 달씩 그냥 들어오시는 그 비용으로 삼겠습니다. 이거 뭐 저기 계좌는 제가 지금 개인 사업자로 있는 그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 이름으로 공개해드렸으니까 다음번 또 할 때는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주제를 각 교수진에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2회, 3월달 2회 할 때 미리 좀 예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그 강의한 자료는요, 그냥 제가 PDF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되겠습니까? 네. 예. 일단 공식적으로 저기 우리 세라방 멤버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그 멤버 관리 따로 하면서 분들 그 저기 그죠?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주시면 제한적으로 자료나 나머지 혹시 시간이 안 되셔서 제 시간에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 그 공유는 따로 개별적으로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뭐 저기 추가 의견 없으시면 오늘 그 3월달 새봄이니까요. 또 새로운 느낌으로 신학기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일 잘 보내시고요. 새 한 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라이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